카프의 후예들 한국 노동문학의 계보 강의를 맡은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고봉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카프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강의 제목을 가지고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노동문학이라고 하는 것의 계보 혹은 족보를 따지는 거랑 카프의 후예라고 하는 말을 동일한 말은 아닌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게 좀 고민이었고요. 강의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카프는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사회주의자라고 볼 수 있거나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노동문학이나 문학에서 노동을 다루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의 노동은 사회주의적인 의미에서의 노동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두 개를 좀 분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일제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해방이 시작되었는데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해방 다음 날 조선문학건설본부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조직은 일제시대 때 카프를 이어받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해방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해방기 자체가 노동문학과 관계가 없습니다만 왜 이게 이제 고민이 되냐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골머리를 앓게 되냐 그러니까 외세의 간섭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아와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나라는 민족국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쨌건 민족국가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민족국가라고 하는 거를 어떤 모델에 따라서 만들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해방기에는 좌우가 엄청나게 충돌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주의자거나 좌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러시아나 소련을 모방을 해서 저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 같은 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쪽이었고, 반대로 이제 미국을 등에 업거나 미국에 추종하는 사람들은 미국 방식의 자본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던 것이고, 공교롭게도 이것이 38선을 경계로 해서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바람에 결국 전쟁이라고 하는 비극도 불러왔는데요. 어쨌건 이게 해방기에 맨 처음 사람들이 고민했던 것은 근대적 국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 거냐, 소련 방식으로 만들 거냐, 미국 방식으로 만들 거냐라고 하는 되게 문제였고, 이걸 둘러싸고 좌우가 갈등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근대 국가라고 하는 건 그렇게 소련 아니면 미국이라고 하는 큰 두 개의 방향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놓고 이제 보시면 진보적인 문학계나 좌익이라고 불릴 수 있는 좌익 문학계에는 45년도 8월 16일 날 조선문학건설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조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와 조선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이라고 하는 걸로 양분되게 됩니다. 놀랍게도 보시면 이름 자체가 조선문화건설중앙, 조선프롤레타리아 예술, 사람들은 비슷하게 겹치지만 그 이름 자체에서는 되게 느낌이 다르게 되는 거죠. 그게 뭐가 다르냐라고 물으면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족을 강조하는 사람과 계급을 강조하는 사람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국가를, 새로운 사회를 만들 때 키워드가 민족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민족파가 있는가 하면, 또 한쪽은 계급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내세워서 계급에 충실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나누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이제 45년 12월에 조선문학가 동맹이라고 하는 단체로 통합하게 되는데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어느 한쪽이 배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가 공존하게 되는 상황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소위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득세를 했죠. 왜냐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친일파로 엮여 있거나 친일을 했던 경력들이 있기 때문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소위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발언권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좌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발언권이 되게 강했는데, 이제 미군정과 대립을 하면서 미군정으로부터 탄압받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으로 넘어가 버리고 결국 그것이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면서부터 우리 문학사에서는 계급, 노동자, 노동 혹은 사회주의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뭔가 이렇게 불온시하거나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처벌받거나 되게 이렇게 흘러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해방기 이후의 역사에서 예전에 식민지 시대 때 카프가 했던 것처럼
사회주의적인 이념에 근거한 노동자 문학 혹은 노동문학의 흔적을 볼 수 있냐? 보기가 드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주의를 강조하게 되면 노동문학의 계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보잘것이 없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을 괄호 속에 넣어버리게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하게 되면 노동문학은 되게 많지만 그 많은 노동문학들이 다 카프의 후예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풀어야 되는 주제를 갖고 있는 게 이 강의인 것 같습니다.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해방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었고 사람들이 해방을 어떤 식으로 이해했는가라고 하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은 제 생각에 시에서는 오장환이라는 사람이 쓴 병든 서울이라고 하는 시였던 것 같습니다. 제목 자체가 되게 놀랍죠. 해방이 되었는데 기쁜 서울도 아니고 환희의 서울도 아니고 병든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장환과 더불어서 이용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방기 한 2, 3년 동안 대한민국의 진보적인 시단을 이끌어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 위에는 뭐 이마라든가 박세영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선배들은 이미 미군정기 당시에 월북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남한에 남아서 마지막까지 뭔가 시를 쓰고 조직을 만들고 잡지를 꾸려나갔던 사람들은 오장환과 이용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오장환과 이용학의 시집이 46년, 47년에 나온 이 시집이 해방기의 카프의 후예의 시집으로서는 되게 기념비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문학과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46년도 2월 8일과 9일 양일에 걸쳐 가지고 왼쪽의 사진처럼 전국 문학자 대회라고 하는 것을 개최를 하게 되었고, 이 전국 문학자 대회에서는 우리의 한국의 문학이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 거냐, 어떤 걸 주목할 것이고 어떤 방법을 쓸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공개 토론하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만들어졌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담은 책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설기의 조선문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병든 서울이라고 하는 오장환의 시는 사실 이 강의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8월 15일 밤에 나는 울었다, 병원에서. 실제 상황이거든요. 오장환이 이 당시에 신장인지 어딘지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해방이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상황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겁니다. 8월 15일 밤에 나는 병원에서 울었다. 근데 사람들은 기뻐서 운 걸로 알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되게 해방 그러면 만세 그러면 기쁨의 눈물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기에게 해방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기쁨으로만 온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친일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닌데 해방이 왜 기쁘게 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머지 이제 아랫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병원을 뛰쳐 너무나 가슴 터지는 벅찬 어떤 기쁨을 마음으로 병원을 뛰쳐나가서 거리에 나갔는데, 나가면서 자기는 싱싱한 사람, 굳건한 청년, 씩씩한 웃음이 거리를 가득 메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봤더니 그런가 라고 했더니 병든 서울아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뭐가 있냐라고 봤더니 짐승보다 더러운 심사에 눈깔에 불을 켜들고 날뛰는 장사치와 나다니는 사람에게 먼지를 씌워주는 무슨 본부, 무슨 본부, 무슨 당의 자동차.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나와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어떤 웃음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거리에 나가봤더니 그렇지 않고 장사치만 있고, 그다음에 왠가 이상한 당들이 나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서울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오장환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8.15의 맨 얼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해방기의 사람들이 무엇을 고민했고 해방이라고 하는 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을까라고 하는 걸 잘 보여주는 시기 때문에 그냥 한 대목을 가지고 와서 봤습니다. 그동안 슬픔에 울기만 해서 질척거리는 내 눈가를 뽑아버리리라, 내 슬개를 잡아떼어 길거리에 팽개치리라 라고 하는 것이니까 뭔가 불만이 되게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시다시피 전쟁은 우리 남한의 경우 입장에서 바라보면 반공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에는 공산주의자, 우리가 빨갱이라고 하는 말처럼 공산주의자라거나 사회주의라고 하는 말만 꺼내도 처벌받거나 잡혀가거나 욕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미국과 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체제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 되고 그 이외의 것들은 대부분 다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 많은 문학인들이 꼭 그런가요? 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가 붙잡혀가거나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반공 이데올로기가 5, 60년대에 많은 사람들을 딱 잡고 있었거든요. 그게 50년대와 60년대의 특징입니다. 전후라고 부르는 게 저 얘기인 거죠. 예, 전후. 그러니까 한국 전쟁과 더불어서 우리는 반공주의의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반도의 나머지 절반은 뭔가 우리가 쳐부숴야 되는 상대인 거지 우리가 뭔가 가까이 하면 안 될 상대가 됐던 거지요. 그래서 이 50년대와 60년대 이승만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론은 북진통일론입니다. 괴뢰 정부가 장악을 하고 있는 한반도의 나머지 절반 북쪽을 쳐들어가 가지고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이병주라는 사람이 59년인가 60년인가요? 국제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의 주간을 하면서 당시에 미국이나 유럽 사회에서 유행했던 중립이론이라고 하는 중립국가 이론 같은 것들을 주로 많이 공부를 한 모양인데 이 사람이 주도를 해서 신문사 이름으로 중립의 시대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을 냈습니다. 근데 붙잡혀갑니다. 붙잡혀가가지고 5.16이 터지고 난 다음에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제 기억에는 징역 7년인가 6년인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직장도 없고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병주가 소설을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60년대 후반에 이병주는 소설가로서 되게 유명했지만 이 사람은 중립을 떠들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중립만 얘기해도 너는 빨갱이랑 똑같아 라고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식민지 시대 때 카프의 후예라든가 카프가 주장했던 사회주의적인 노동문학을 얘기할 사람이 존재할 리가 없죠.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했다가는 아예 그냥 작품도 발표가 안 된 뿐만 아니라 구속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50년대와 60년대는 카프의 후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곳의 숨통을 약간 트게 만들어준 사건이 4.19입니다. 그래서 이제 4.19는 뭐와 함께 다 따라다니냐니까 참여문학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따라다니는데요. 저때 참여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적인 의미에서의 문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르트르 같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엔게이지먼트라고 하는 우리가 뭔가 연루되어 있다라고 하는 참여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이 너무 세상과 동떨어진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를 말할 수 있고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인 거죠. 조금 이제 나아진 겁니다. 50년대, 60년대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60년대에 김수영과 이어령이라고 하는 분이 불원시 논쟁을 했습니다. 불원시가 뭐냐라고 하면 뭔가 일제시대처럼 삐라를 뿌리겠다 이게 아니고요. 뭔가 기존의 질서랑은 좀 다른 기존의 어떤 생각과 반대되는 벗어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김수영이라는 사람의 화두는 자유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수영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시인인데 시인은 자유로워야 되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자유가 없어. 왜 자유가 없냐니까 자기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세계 일주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계 일주를 했는데 자기가 탄 비행기가 도착하지 못한 나라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이었고 그 중에 하나가 북한이었다는 거예요. 왜? 꿈속에서라도 북한에 가면 처벌받을 것 같으니까. 그 정도니까 나에게 자유가 없는데 내가 무슨 시를 쓰겠냐라고 하는 게 이제 김수영의 입장인데 이어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논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불원시 논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4.19 혁명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조금씩 사람들이 기존의 문학이 말하지 않았던 것이거나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폭로하거나 비판하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최인훈의 광장 같은 작품이잖아요. 최인훈의 광장에서 주인공이 중립국을 선택을 하잖아요. 북진통일론이 지배하는 50년대였다고 한다면 최인훈의 주인공이 남도 싫고 북도 싫어서 제3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설정은 아마 처벌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4.19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남도 문제가 있고 북도 문제가 있으니까 제3의 어떤 모색을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최초로 보여준 사람이 최인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동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 신화같이 다비데 군들. 이게 이제 약간 뭔가 신화적인 거와 종교적인 것을 엮어서 4.19 혁명 당시에 총칼에 맞서 싸우다가 쓰러져 간
젊은 사람들을 얘기했던 건데 뭔가 권력에 반대되어서 싸우다가 희생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다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다른 어떤 문학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박두진이라는 시인이 우리는 아직 깃발을 내린 것이 아니다도 역시 4.19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63년부터 67, 8년까지는 한국사와 한국문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논쟁이 순수 참여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순수가 뭐냐, 참여가 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참여라고 하는 것이 꼭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거냐, 그렇지 않고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비판도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개입하여 있는 건데 이 개입이 나쁜 거냐, 오히려 문학은 그런 거랑 떨어져 가지고 순수한 어떤 언어를 얘기해야 되는 거냐, 이런 논쟁들을 막 주고받았던 거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50년대, 60년대의 반공 이데올로기가 말하지 못하게 했던 것들을 드디어 조금씩 이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60년대 후반으로 오게 되면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나 금강 같은 작품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기억하시겠지만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에서도 남북 다 싫고 중립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최인훈이 말했던 제3국이라든가 아까 앞에 이병주가 얘기했던 중립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거죠. 사람들은 드디어 한국 사회도 문제가 많고 북한 사회도 문제가 많으니까 새로운 세계를 꿈꿀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60년대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참여시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신경림과 이성부라고 하는 시인이 등장을 해서 뭔가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주로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이라든가 되게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시를 뭐라고 부르냐니까 민중시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참여시와 민중시가 60년대 후반이 되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게 하나의 뭔가 매체 형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67년도에 창작과 비평이라고 하는 잡지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돌아가서 보자면 참여문학은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카프의 사회주의적인 지향을 담고 있는 노동문학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전후 참여문학을 카프문학의 연장선이라거나 카프문학의 후예라고 부르는 건 약간 이상한 겁니다. 다만 문학이 적극적으로 현실에 개입해서 뭔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우리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대안들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두 개가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지만 그러나 한쪽은 사회주의를 전제하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두 개가 일맥상통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 60년대까지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최인훈의 광장, 신동문의 다비드 군들, 박두진의 깃발을 내린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어령, 김수영, 신동엽, 이성부 여기 어디에도 노동에 관한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 당시만 하더라도 도시 빈민들, 약한 사람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농민들 주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지 노동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찾아보면 이 당시에도 노동자가 등장하는 작품들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없지만 적어도 문학사에서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작품들에서 전면적으로 노동자의 삶과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작가를 찾아보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도 이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노동자라고 하는 위치가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70년대가 되면 조금씩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니까 70년대는 한국 사회가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이제 옮겨오게 되었던 상황이고 많은 문제들이 되게 농촌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공장에서 벌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민족문학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민중문학이라고 하는 말이 낯설지 않게 된 시기가 시작된 거죠. 그 첫 번째가 전태일의 분신입니다. 70년 겨울에 전태일이 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태일이 분신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노동법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었으니까 지금 이제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의 산업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뭔가 저런 현실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더불어서 도시 빈민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왜냐니까 이제 70년대가 되면 서울만 해도 그런데 달동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허물어서 아파트를 짓거나 주택을 개량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시 빈민으로 쫓겨나거나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문학에서 주로 주인공이라든가 중요한 주제들은 농촌에서 벌어졌는데 이제부터는 농촌에서 서울로 올라온 도시 빈민이나 서울 시내에서 뭔가 힘들게 살고 있는 노동자에 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세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70년대 문학의 되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할까? 민중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민중적 주체, 민중문학론이라고 해서 민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드물지 않게 쓰이기 시작했고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의 최초의 시기가 이 70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주로 참여문학이라고 얘기했지 민족문학이나 민중문학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외세와의 관계를 좀 강조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이제 일본의 식민지라든가 아니면 소련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이라든가 이 관계에서 우리가 저런 나라에 예속되지 않고 자주적인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할 때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강조가 된 느낌이라고 한다면 민중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뭐 일본이라든가 소련이라든가 미국을 전제하지 않고 뭔가 지배 피지배의 관계, 특히 이제 노동자와 노동자를 고용한 자본가, 기업가와의 관계에서 되게 힘이 약한 사람이거나 억압받는 사람들을 민중이라고 하는 말로 쓰기 시작한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대 문학은 민족문학의 시대이긴 하지만 그 민족문학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민중문학이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포괄되기 시작했던 게 70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신경림, 이성부, 조태일, 이시영, 정희성 이런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이 이제 70년대, 80년대까지 창작가 비평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한국 문단을 이끌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가 김지아의 오적, 신경림의 농무, 조태일의 국토 이런 작품들이 민중을 잘 드러내거나 민중의 이야기를 잘 담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들이죠. 그 다음에 소설은 황석영이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합니다. 황석영이 70년대에 발표한 되게 유명한 작품이 객지라고 하는 소설하고요. 다음에 삼포 가는 길인데요. 둘 다 주인공이 노동자거나 도시 빈민입니다. 황석영은 이 민중문학이나 노동문학의 계보에서 바라본다면 거의 최초로 유일무이하게 노동자의 이야기와 노동자의 삶을 전면에 내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 노동자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노가다판이나 이렇게 막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은데요. 아마도 이제 산업화 시대에 우리가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뭐 건축을 하거나 건설을 하거나 할 때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주로 드러낸 작품들이 황석영 작품이니까 노동문학에서는 황석영의 존재감은 아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한 것은 기념비적인 작품이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입니다. 난장이라고 하는 주인공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들도 전부 다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노동자인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다가 죽고 그 자식들도 다 공장에 가서 노동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깔고 한국 사회의 불합리한 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 조세희의 난소공이기 때문에 이 작품도 역시 노동문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그러나 황석영의 객지나 조세희의 난소공 역시 사회주의랑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사회에서 약자로서 일은 진짜 많이 하고 위험한 일을 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금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 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으려고 했던 게 황석영과 조세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태일이 분신했다라고 하는 것 신문 기사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황석영의 작품 객지라고 하는 소설책의 표지와 그 다음에 삼포 가는 길이라고 하는 영화죠. 그렇죠? 이만이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영화의 포스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황석영 작품과 난소공이라고 하는 작품은 꼭 비교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0년대가 되면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70년대에 전태일이 분신을 할 때 그 사람의 공식적인 직위나 직종은 재단사였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시내에 특히 청계천을 비롯해서 구로 지역을 포함해서 서울 시내에도 꽤 많은 공장들이 있었고 그 공장들은 큰 공장들이 아니라 굉장히 작은 공장들이었습니다. 아주 영세한 공장이었고
그 영세한 공장에 수십 명의 공장 노동자들이 앉아서 작업을 했고 거의 밤을 새워 작업을 하는 게 되게 많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80년대가 되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그런 작은 공장의 시대가 아니라 큰 공장의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삼성이나 현대나 지금은 없지만 대우나 이런 소위 말하는 이렇게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룹 차원의 공장들이 등장을 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장에 10만 명, 20만 명의 노동자가 모여서 함께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걸 주도했던 건 되게 조선업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전자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세상이 작은 공장이 중심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공장들이 주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80년대 중반이 되면 자동차 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요.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이 만들었던 노조가 결국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을 이끌어가게 되는 시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0년대까지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는 힘없는 노동자들이 뭔가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게 되게 일반적이었는데 80년대가 되면 한편으로는 학생운동의 시대가 열렸고 또 한편으로는 노동운동의 시대가 시작되어서 저 두 운동이 연합하면서 뭔가 이 한국 사회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등장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사회주의와 관계되는 이념이라든가 친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하면서 80년대야말로 우리가 카프의 후예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작가나 작품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냐니까 80년대가 되면 한국 사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명실상부한 자본주의 국가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에 대해서 자본가나 국가 권력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억압적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카프가 했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게 87년도에 87년 민주화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87년을 기점으로 해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조직화가 확장이 되고 그때부터는 소위 말하는 옛날 카프가 얘기했던 노동문학의 흔적들이 다시 복구되거나 나타나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자본주의를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 자본주의를 넘어선 상황에서 그러면 이 세상은 누가 주도하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고 물으면 자본주의가 아니라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노동자가 되게 뭔가 권리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결국 우리가 예전에 봤던 카프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87년 이후에 나왔던 노동문학이라고 하는 잡지나 노동해방문학이라고 하는 매체는 확실히 뭔가 카프와 친연성이 느껴질 만큼의 이념적인 것들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은 공장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큰 공장에서는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 막강해지면서 그 노동조합 안에 노동자 문예 조직이나 노동자들이 모여서 책을 읽고 작품을 쓰고 하는 그런 모임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모임들 중에 하나가 구로 노동자 문학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부터는 작가가 노동자의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 노동자가 직접 자기 이야기를 쓰는 시대가 됐던 거죠. 그래서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결국 노동자가 쓸 수 있는 글이라고 하는 건 일기나 편지나 수기밖에 없었지만 80년대가 되면 이러한 조직의 영향으로 노동자들이 창작을 하기 시작을 했고 노동자가 쓴 작품과 노동자가 작가 내지는 독자로 활동하게 되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저희 제목처럼 노동문학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는 낯설지 않은 말, 되게 일반적인 말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기에 등장한 대표적인 노동문학은 강석경의 숲속의 방, 정화진의 샘물처럼, 방현석의 새벽출정 이런 작품들인데요. 이 작품들은 전부 다 학생들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노동자가 되거나 공장에 취직해서 노동자가 되어서 혹은 된 이후에 그런 경험들을 쓴 작품이고 전면적으로 노동자가 쓴 작품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은 소설이라고 하는 장르가 갖고 있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시와 달리 소설은 상당한 분량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플롯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하거나 뭔가 이렇게 능력을 습득하지 않으면 쉽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 능력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어쨌건 이 80년대의 노동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막 등장을 했는데
주로 작가들은 다 학생 출신이었거나 학생운동을 한 사람들이 주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특이한 상황이었고, 다만 시에서는 달랐습니다. 시는 분량이 비교적 짧고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 중심의 어떤 언어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작품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박노해와 백무산이라고 하는 시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노해는 84년도에 노동의 새벽이라고 하는 시집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 이 사람은 노동자가 아닐 거다. 이 정도 쓰는 사람이 노동자일 리가 없다. 뭔가 지식인이나 전문 시인이 그냥 노동자라고 하는 이름을 빌려서 쓴 게 아닌가. 아니야, 혼자 쓴 건 아닌 것 같아. 여러 명이 같이 쓴 거 아닐까? 되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만큼 아주 뛰어난 문학성을 보여준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88년도에는 백무산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시인이 등장해서 만국의 노동자라고 하는 시집을 냈는데요. 이 박노해와 백무산이라고 하는 시인이 저 위에 얘기했던 노동해방문학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주로 활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시인과 잡지와 조직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나아갔던 것이고요. 이 사람들은 초기에 다 약간 사회주의적인 이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엄밀하게 얘기해도 카프의 후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노해의 노동의 새벽이라고 하는 시집과 백무산의 만국의 노동자라고 하는 시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제목이 선명하게 들어있고 만국의 노동자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자라고 하는 말보다는 근로자라고 하는 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동자라고 하는 게 뭔가 약간 계급적인 냄새가 나고 좌파적인 냄새가 나는 반면 근로자라고 하는 말은 같은 뉘앙스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덜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기준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노동자의 날이라고 안 하고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은 되게 노동이라고 하는 말과 노동자라고 하는 말을 의식적으로 피해왔는데 이 두 사람은 시집의 제목에 너무나 명확하게 저것을 밝히면서 나왔습니다. 박노해의 노동의 새벽이라고 하는 건데요. 좀 보겠습니다. 전쟁 같은 밤일을 마치고 난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차가운 소주를 붓는다. 아, 이러다간 오래 못 가지. 그 다음에 전쟁 같은 노동일을 오래 못 가도 끝내 못 가도 어쩔 수 없지. 내가 이러다가 죽을지도 몰라.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탈출할 수만 있다면 진이 빠져서 헛개비 같은 29의 내 운명을 날아서 빠질 수만 있다면 아, 그러나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29살 노동자로서 더 이상 이걸 안 하면 안 될까? 이런 생활을 하다간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니까 가난의 멍에를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밤새 노동을 하고 난 다음에 새벽에 소주보다 독한 깡다구 오기로 슬픔을 들이붓는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기 술잔에 부어져 있는 소주가 아니라 노동자의 분노와 슬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망의 벽을 깨뜨려서 솟구칠, 그리고 우리들의 사랑, 노동자의 분노, 그 다음에 노동자의 희망과 단결, 노동자의 햇새벽이 솟아오를 때까지. 그러니까 뭔가 지금 자기가 분노와 슬픔과 이것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지만 이것들을 언제까지 가져갈 거냐라고 물으면 언젠가는 노동자의 햇새벽이 올 것이다. 나는 그때까지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2024년을 살고 있는 지금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잘 쓴 시라고 할 수도 있고 잘 못 쓴 시라고 할 수도 있고 재미가 없는 시라고 할 수도 있고 흥미로운 시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84년으로 가서 이 시를 보면요. 이렇게 시를 쓰면 잡혀가는 시대입니다. 그냥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노동은 되게 신성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고 나보다는 이 나라가 더 중요하고 따라서 힘들어도 참아야 되고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런 얘기를 쓰는 게 일반적이었지 이렇게 해서 노동자의 햇새벽이 올라올 때까지 뭔가 분노를 가지고 있겠다라고 하는 시를 쓰면 나쁜 시가 아니라 그냥 잡혀가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잡혀갈 각오를 하고 쓴 시고 아니나 다를까 잡혀갔죠. 예. 근데 이 사람이 지식인이 아니라 노동자였다라고 하는 거고 전문적으로 문학을 배운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되게 놀랍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 그럴까요? 노동자가 지식인과 달리 어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기회가 있고 뭔가 연막을 하면 얼마든지 훌륭한 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랑 똑같은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무산의 만국의 노동자라고 하는 시입니다. 보시면 무슨 밥을 먹는가가 문제다. 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밥이냐가 중요하다. 이 밥에 따라서 사람들은 나뉜다. 밥에 따라서 양심이 나눠지고 윤리가 나뉘고 도덕이 나누고 민족이 나눠진다. 그래서 밥이 중요하다. 그래서 밥은 단순한 게 아니라 사회적이고 인류적이고 계급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우리가 카프 시대의 작품에서 많이 봤던 것처럼 여기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계급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고 모두가 다 인간이고 이런 게 아니라 밥을 먹는 것도 계급에 따라 다르고 계급에 따라서 도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눠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의 나눔은 식품 문화적인 구별이 아니라 뭔가 이념이고 과학이고 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밥에 따라서 다시 나눠야 된다. 영남과 호남도 밥에 따라 나눠줘야 되고 노동자와 자본가도 밥에 따라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메리카냐 아프리카냐 아시아냐도 밥에 따라서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이 중요하고 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래서 무슨 밥을 먹는가가 중요하다. 이 노동자들이요 형제들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계급적 관점에서 바라보자 라고 하는 시선이 들어 있습니다. 계급적 관점 이외의 다른 것들은 사실 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시키는 것이지 실제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요. 이 강의의 제목이 카프의 후예들인데요. 카프의 후예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는 건 노동이냐 아니냐보다는 그 노동을 계급적 관점이나 이념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냐 그렇지 않냐라고 하는 문제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동을 얘기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카프의 후예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노동이라고 하는 걸 계급적 관점으로 바라보거나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황석영이나 조세희는 노동자의 삶이나 노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자본주의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계급적 관점이나 사회주의를 전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노동문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카프의 후예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반면 백무산이나 박노해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계급적 관점이라든가 이념적 관점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뭔가를 찾아야 된다고 한다면 카프 이후에 카프의 후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80년대로 넘어와서 백무산과 박노해 정도에 오면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따지면 카프의 후예라고 하는 것이 너무 적거나 너무 단명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한국 문학사 전체를 보더라도 노동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만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회주의자는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사회주의라고 한정하지 마시고 최근의 문학을 바라볼 때는 노동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 그 노동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키워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문학에서는 정말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국 문학을 바라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노동의 변화라고 하는 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왔고 바뀌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모든 예술 분야보다 문학이 가장 앞서가거나 가장 먼저 이렇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바라볼 때 97년도 외환위기라고 하는 것을 경계로 바라본다면 노동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97년도 외환위기가 왔을 때 한국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린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97년도 이후 작품들을 바라보면 대개 주인공이 백수이거나 실업자인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한국 문학의 작가들은 그 백수나 실업자들에게 어떠한 욕망과 목소리를 집어넣어서 노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근대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다 노동이라고 하는 걸 해서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고용하는 사람이 있고 고용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뭔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고용이 되어서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되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기가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 세계를 굴린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 이것은 뭐 카프뿐만이 아니라 이제까지 지난 10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동의해오거나 합의해왔던 내용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기 시작을 했고 직장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사라진 사람들이 나는 노동을 하지 않거나 못하니까 나는 그럼 의미가 없는 삶이야 라고 말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회가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 아마도 IMF라고 하는 사건을 경계로 우리는 고도 소비 사회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7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노동이라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뭔가 의미를 부여해 왔는데 97년도 이후의 소설들을 읽어보면 반드시 노동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노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노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의미한 인간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왜 인간은 노동을 해야 될까? 우리는 왜 늘 출근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런 작품들이 등장했는데 그 작품들이 구경미의 노는 인간, 김애란의 침이 고인다, 박민규의 카스테라에 보면 많이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00년 동안 사람들이 노동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IMF를 계기로 바뀌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노는 인간들도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일하는 것 못지않게 논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논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한다는 거죠. 출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왜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동문학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학도 뭔가 의미를 갖게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IMF 이후에 한국 문학에 나타난 되게 특이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침이 고인다와 카스테라라고 하는 두 작품집인데요. 아주 되게 상징적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작품들입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두 권의 책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두 권의 작품을 읽어보시면 이 IMF를 전후한 97년도 를 전후한 시대의 사람들이 일한다, 노동한다, 출근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7년도를 경계로 한국 사회는 새로운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97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노동하는 건 당연하고 노동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리고 노동자는 하나다.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97년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이제는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비정규직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노동하니까 다 똑같아가 아니라 노동하는 사람 중에 정규직 노동자가 있고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으로나 사람들의 머릿속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보다시피 정규직은 뭔가 많은 혜택을 가지고 있거나 뭔가 우위를 점하는 반면에 비정규직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노동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다 노동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야, 같은 운명이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해 왔는데 비정규직이 등장을 하니까 노동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였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달랐네 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을 했고 이 시기의 문학작품들은 되게 비정규직 주인공을 등장시켜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어떤 다른 포지션에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했다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백무산이 밥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계급적으로 사고해보라고 했던 것처럼 97년 이후가 되면 노동이라고 하는 단일한 키워드를 가지고 이 세상이 정규직의 눈과 비정규직의 눈에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가, 반대로 사람들이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어떻게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됐습니다. 둘. 그런데 거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노동자가 둘이 아니라 넷이 된 거죠. 넷. 외국인인가 내국인인가가 중요하고 정규직인가 비정규직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동남아 사람들이거나 조선족이었는데 조선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어느 정도 혈통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말도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 안에서도 이 외국인이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조선족인가 아닌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됐던 거죠. 복잡해지는 겁니다. 예전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노동자는 다 하나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노동자는 하나가 아니라 둘, 넷, 여섯 쪼개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쪼개진 사람들이 다들 같은 직장에서나 같은 사회에서 서로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갑론을박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는 더 이상 총노동자, 총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가 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룬 작품들이 97년도 이후에는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카페에 가서 음료수를 뭐 주문할 때에도,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에도, 회사에 가서 일을 할 때에도 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손흥규라든가 김재형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저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그려낼까? 저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와서 한국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에 국적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들어있는데 저 문제가 노동이라고 하는, 노동과 자본이라고 하는 갈등이 더 중요한가, 한국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갈등이 더 중요한가, 이런 문제가 이제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거는 카프 시대의 노동이라고 하는 문제랑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 생긴 겁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카프 시대의 노동은 사회주의였습니다. 사회주의는 노동자의 나라를 만드는 게 꿈이었고 목표였기 때문에 사회주의적인 관점에서 노동자를 바라봤고, 한국문학사에서 박노해와 백무산이라고 하는 80년대 중후반에 비로소 그러한 지향이 등장을 했습니다만, IMF를 경계로 90년대 이후에는 노동이라고 하는 문제가 약화되는 동시에 여러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하게 노동을 얘기한다고 해서 진보가 되거나 사회주의가 되거나 이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회주의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장을 나가는 게 의미가 뭐냐라거나 직장이 어디냐라거나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까지 1910년대부터 카프를 제외하면 1980년대까지는 문학하는 사람들은 되게 노동의 문제라거나 노동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기울여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 다 자연을 예찬하거나 뭐 고향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그리움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되게 이런 게 문학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부터는 노동이라고 하는 게 되게 일상화되어서 모든 작가들이 사실상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의 노동이라고 하는 건 카프가 얘기하는 노동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IMF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더 복잡해집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년퇴직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받지는 못하지만 한번 계약을 하면 1년 혹은 2년 혹은 몇 년이라고 하는 어떤 기간 동안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노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배달 라이더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배달 라이더는 법적으로는 한 건을 주문해서 배달하는 동안만 노동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최초의 어떤 상황이고, 어떤 사람들은 하루만 노동자인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어마무시한 이런 게 아니고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옛날 사람들은 한번 직장에 가면 30년 동안 일을 했으나 지금은 그거를 쪼개가지고 하루 동안 할 수도 있고 20분 동안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 박노해와 백무산까지만 보면 그 사람들의 노동이라고 하는 건 대공장, 우리가 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재벌 큰 공장이나 기업에 가서 일하는 현대자동차, 조선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일하는 거지만 오늘날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그런 게 아니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콜센터, 라이더 이런 게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뭔가 어떤 회사랑 이야기를 해야 되거나 뭔가 리콜을 요구하거나 뭔가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물어보거나 할 때 우리가 전화를 하면 모든 받는 사람들은 다 콜센터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친밀한 노동자는 저 큰 공장에 있는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아니라 바로 도시 어딘가에 사무실을 차리고 앉아서 수십 명이 앉아가지고 전화를 계속 받는 그런 사람이거나, 주문을 하면 가지고 오는 배달사원이거나 택배사 사람이거나 아니면 라이더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우리 시대 노동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사회주의 이념이 없습니다. 사회주의 이념도 없고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거대한 어떤 노동의 개념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일상화되어 있는 폭력과 소외와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2000년 이후 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들을 우리가 노동문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이거는 너무 일상화된 얘기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은 노동문학 그러면 노동자, 특히 그 노동자는 거의 하루에 12시간 내지 24시간 노동자이거나
아니면 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나 조직운동가이거나 뭔가 자본주의를 끝장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얘기가 노동문학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노동자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혜진의 9번의 일, 그다음에 김의겸의 콜센터, 저 작품들은 대부분 다 한 건 한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 불안정하지만 이 직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서로 속고 속이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작품이고, 콜센터라고 하는 작품도 역시 콜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차별적으로 폭력적인 어떤 언사를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최설아의 콜센터 유감이라고 하는 시집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주인공 화자가 콜센터 직원인데 자기가 얼마나 모멸적인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최근에 가장 유명한 소설가이기도 하죠. 장류진이라고 하는 소설가의 일의 기쁨과 슬픔인데 여기에서는 그냥 직장이라고 하는 건 안정적인 돈벌이, 그리고 빨리 퇴근하고 집에 가서 나머지 내 삶을 즐기고 싶은 그런 어떤 MZ세대의 노동에 대한 생각들이 잘 드러난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들은 노동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의 기쁨과 슬픔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프랑 거리가 아주 멉니다. 예. 최지인이라는 소설가 시인의 시집 일하고 사랑을 하고, 예. 이거는 일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이나 일상을 구성하는 요소인 거지 저게 뭔가 세상을 바꾸거나 혁명가가 되는 거랑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의 문학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반공주의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의도적으로 노동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일부 노동 문학을 하는 사람이나 노동 운동가들만 노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IMF 이후에는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거창한 것이 아니고 거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할 때 매일매일 만나야 되고 접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실 노동문학 아닌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노동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폭이 넓어지고 일반화가 됐으나 이 일반화라고 하는 건 카프가 얘기했던 노동자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아예 관계가 없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후예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어쨌건 이 강의 제목 자체가 카프의 후예들인데요. 우리가 카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인 이념을 가지고 문학 활동을 했던 사람들인데 지금에 오면 올수록 노동에 관한 이야기들은 많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 노동이라고 하는 건 카프가 생각했던 이념적이거나 사회주의적인 거하고는 관계가 멀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게 8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라든가 반공 이데올로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오히려 노동에 대해서는 되게 너무나 쉽게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카프의 후예라고 하는 제목에 맞춰서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이 노동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국 문학을 한번 이해해 본다면 지난 100년 동안 한국 문학이 어떻게 흘러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되게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